안녕하세요.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 생물학을 강의하게 될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이일하 교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생명은 흐름이다. 제법 무아의 생물학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 세균이나 식물 혹은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체는 거의 같은 구성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이 6가지의 기본 원소가 정교하게 배열된 존재가 생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미량 원소들이 있습니다. 나트륨이나 칼륨 등등 여러 가지 미량 원소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6개의 원소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잘 배열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지구 생명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우리 생명체를 정의를 할 때 탄소 골격의 유기복합체이다라고 정의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탄소가 서로 쭉 이어져서 골격을 형성한 분자들에 의해서 우리 지구 생명체가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생물이라는 단어,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자로는 생물, 살아있는 물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 단어로는 organis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생명을 정의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rganism. 무언가로 조직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조직이 되어 있느냐? 바로 CHONPS, 촌피스로 organize 되어 있는 것이 생물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이 화학 원소의 고도로 정교한 그런 규칙적 배열이라면 혹시 당신을 원소로 분해한 뒤에 다시 원래 상태대로 정확하게 조립을 하면 그것이 생물인가요? 무생물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물이란 화학 원소의 고도로 정교한 규칙적 배열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당신을 원소 단위로 분해를 한 뒤에 다시 원래 상태대로 정확하게 조립을 하면 그건 생물일까요? 혹은 무생물일까요? 당신이라는 질문을 하면은 되게 조금 섬찟한 듯이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저라고 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원소 단위로 분해를 하면 아마 잿빛 파우더들의 쌓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무생물이죠. 그런 상태의 잿빛 파우더를 다시 원래 상태대로 정확하게 재조립을 하면은 그때 조립된 존재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살아있는 이일하일까요? 아니면 죽어있는 이일하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죽어 있을 것이다 라는 데 베팅을 합니다. 물론 간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한 5%에서 경우에 따라서 많게는 한 20% 정도까지 살아있을 것이다에 베팅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보시는 것은 자동차를 완전히 분해를 한 상태로 펼쳐놓은 것입니다. 대략 한 1000여 가지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품을 원래 상태대로 정확하게 재조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움직이지는 않죠. 거기에다가 가솔린을 집어넣어야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동을 걸면 그 자동차는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청중들은 100% 움직인다라고 자신 있게 답을 합니다. 그럼 이 자동차는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생명체는 정확하게 재조립을 하면 살아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질문은
제법 긴 역사를 가진 질문입니다. 아마 생기론, 기계론 논쟁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생기론이라 하면 생물에는 무생물과 달리 목적을 실현하는 특별한 생명력, 영어로 vital force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생명력이 있다라는 설이 생기론입니다. vital force는 제가 최근에 공부한 바에 따르면 브라만 종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생명체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스피릿, 어떤 정기가 있어서 그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계론은 모든 사물과 형상을 기계적 운동으로 환원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무생물을 정교하게 조립을 해서 만든 존재는 살아있는 생물체일 것이다 라는 입장이 기계론적 입장이고, 저희 이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사실은 기계론적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기론 기계론 논쟁은 아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시작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주 최근에 한번 크게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의 기원이 19세기 독일 화학자 중에 한 분인, 아마 유기화학 분야의 선구자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프리드리히 벨러라는 분이 굉장히 놀라운 실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최초로 무기물을 무기물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유기물을 생성을 하는 실험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실험인데요. 암모늄하고 시아노산화 질소를 섞어서 물에 녹인 다음에 가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벨러 박사가 얻고자 했던 화합물은 시안산 암모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소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당시 화학의 패러다임은 유기물은 생물체만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패러다임이 있었었고, 요소는 분명히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무기물을 끓여서 유기물이 만들어진다 라는 건 굉장한 파급을 갖게 된 그런 어떤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생기론과 기계론 논쟁이 굉장히 격렬하게 벌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당시 유럽 지식인 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청소년들한테 들려주면 다들 웃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유기물을 합성을 통해서 생산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논쟁이긴 하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었고, 과연 물질을 모아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냐, 즉 굉장히 간단한 요소라는 유기물을 만든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이게 더 나아가서 확장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무생물을 가지고 생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기론, 기계론 논쟁, 끝이 없는 논쟁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직접 증명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근데 21세기에 생기론, 기계론 논쟁을 거의 종식시키는 것과 같은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인공 생명을 만들어낸 건데요. 크레이크 벤터 박사, 이 오른쪽 사진에 있는 이분은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절반의 몫을 담당했었던 과학자이고요. 이분이 이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한 프로젝트가 인공 생명을 합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를테면 합성 생물학의 거의 이 파이오니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2010년 5월에 사이언스라는 대단한 학술지에 본인이 인공생명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 있는 세포 덩어리들은 세포 분열이라는 생명 활동을 통해서 세포가 정식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에 있는 파란색 색깔은 효소 활성을 통해서
색소의 색깔을 바꾸었다. 즉 생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슬라이더입니다. 크레이그 벤터 박사는 처음에는 이러한 인공 생명을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생명체 미코플라즈마 마이코이데스라는 유전체를 정확하게 복사를 해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크레이그 벤터 박사는 이 인공 생명을 보다 더 단순한 소위 미니멀 셀이라는 걸 만드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 6년에 걸친 노력 끝에 원래 이 마이코이데스가 가지고 있던 유전체 100만 염기사항을 절반 정도로 줄였고요. 유전자의 숫자가 985개 있었던 것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서 최소 세포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 세포는 여전히 세포 분열을 하고 있고 효소 활동을 하고 있는, 즉 생명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세포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 세포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뭔가 형태가 조금 불규칙해지고 세포 분열이 일어난 게 이게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보아서 뭔가 좀 엉성한 그런 어떤 생명 활동을 보이는 미니멀 세포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후에 다시 4년간의 노력 끝에 거기다가 7개의 유전자를 더 집어넣으면은 정확하게 원래의 마이코이데스 세포하고 똑같은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네이처라는 잡지에 이 미니멀 세포도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 여기서 진화라 하면 소진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유전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일으키면서 그 환경에 적합한 상태로 변화해 나가더라라는 것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요지는 뭐냐? 가장 단순한 세포도 진화를 하는 생명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크레이그 벤터 박사가 이 인공세포를 만들어낸 이후에 사실은 생기론, 기계론 논쟁이 기계론으로 이제 꽤 많이 치우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생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유전체만 복제를 한 거지 전체 세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 같은 생물학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기계론이 거의 우세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레이그 벤터 박사가 왜 이런 인공세포를 합성해냈을까요? 당연히 생기론, 기계론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이런 합성생물학이라는 그런 어떤 인공세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까요? 이 합성생물학을 크레이그 벤터 박사는 계속 밀어붙여서 2019년에는 대장균 세포를 합성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대장균이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생명체가 대장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을 인공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전에 2017년에는 빵이나 술을 빚는 데 사용하는 효모균, 그 효모균을 전체를 합성하지는 못하고 몇 개의 염색체를 합성을 해서 효모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공세포의 생성을 크레이그 벤터 박사는 아마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즉 합성생물학의 의의를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2019년에 셀이라는 저널에 대장균에다가 3개의 유전자를 더 집어넣으면 마치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 전환하는 것처럼 대장균으로 하여금 이산화탄소를 고정을 해서 그걸로 유기물을 만들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왕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체를 다양한 그런 어떤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인류에 유익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공세포를 합성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몇 년 전에 아마 천리포 근처에서 유조선이 엄청난 그런 어떤 기름을 이제 퍼뜨린 그런 어떤 대형 사고가 있었죠. 그런 기름들을 굉장히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세균을 우리가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 어떤 환경의 재앙도 피할 수 있을 테고요. 혹은 최근에는 금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그런 어떤 식물체를 개발하려는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식물만 키워놓으면 거기서 금을 채집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 뭐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런 다양한 방식의 그런 합성 생물학적인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레이그 벤트 박사가 이런 인공세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 떠오르는 질문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은연중 저는 기계론이라는 입장을 지지한다라는 걸 비친 것 같고요. 그래서 물질을 정확하게 정교하게 배열을 하면은 생명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물질이 모여서 생명체가 되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 생물학자들은 항상 이 창발성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분과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만들어지면은 그 전체는 부분들이 갖지 않던 새로운 성질을 돌연히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 창발성의 원리이고요.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물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이라는 분자는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붙어 있는 굉장히 이렇게 잘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배열을 가지게 되면서 물이라는 액체성의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물을 구성하는 두 원소, 수소와 산소, 무엇을 들여다봐도 여기에는 기체성의 성질만 가지고 있지 물로서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만들어질 때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는 창발성의 원리에 의해서 원소들이 모여서 거대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그 거대 분자는 원소들이 갖지 않던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되고요. 그 거대 분자들이 모여서 어떤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세포는 여태 없었던 생명성이라는 새로운 특성이 창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을 구성하는 구성 분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생물은 물과 네 가지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몸을 들여다보면 우리 몸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5% 정도의 거대 분자, 그 다음에 5%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이온과 작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이 네 가지 거대 분자의 역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거대 분자를 다시 나누어서 비율을 보면은 단백질이 대략 5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산이 25% 정도 되고 탄수화물이 15%, 그 다음에 지질이 한 7%에서 8% 정도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거대 분자를 촌피스라는 그 6가지 원소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거대 분자는 다시 좁혀서 보면 단위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성분들이 단위체로 쭉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긴 사슬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산은 단위체가 뉴클레오티드라는 아마 많이 들어보신 ATGC라는 염기, 그 염기 단위로 쭉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핵산입니다. 탄수화물은 당이 쭉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를테면 포도당이라든가 과당이라든가 이런 단위당들이 사슬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여기서 탄수화물은 단백질이나 핵산과 조금 다른 게 중간중간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슬들이 잔뜩 있는 형태의 구조가 탄수화물입니다. 지질은 지질들이 물이 실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지는 비공유 결합, 즉 단단한 결합이 아닌 결합,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대 분자입니다. 여기서 특히 단백질의 단위체, 아미노산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그게 세균이건 식물이건 동물이건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은 딱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20종류밖에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주생물학이라고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형성되어서 지구에 들어온 유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온 아미노산을 분석을 해보면 20종류의 아미노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꽤 다양한 아미노산 종류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왜 지구 생명체는 딱 20종류의 아미노산만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낼까요? 우리 생물학자들은 그것이 이 지구 생명체가 모두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근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모여져서 제 몸을 이루고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던지는 질문인데요. 내가 먹은 밥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끼 식사량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20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그걸 1년 동안 먹으면 200kg이 더 되는 무게일 텐데 이 많은 무게를 내가 먹었는데 그것이 다 어디로 갔을까? 물론 이제 그 질문을 하면 에너지로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에너지로 쓴 거 맞습니다. 에너지로 쓴 거 맞긴 하지만 실제로는 음식이 제 몸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강의의 주제 생명이 흐름이라는 그 현상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 것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생명이 흐름이다라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입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쉔하이머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쥐를 키우시면서 음식을 제공을 하는데 음식에 방사성 동위원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류신이라는 20종의 아미노산 중에 한 종류인 류신 아미노산에다가 방사능 동위원소로 표시를 해서 추적할 수 있게끔 한 것인데요. 그런 다음에 실험을 하면서 이 쥐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어디로 가는지를 쭉 쫓아가 봤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만 한 30% 정도는 배설되어 나가더라. 당연한 거죠. 70%는 어디로 갔느냐? 쥐의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57% 정도 동위원소는 단백질에 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류신이 아미노산의 한 종류이고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절반 이상이 이제 단백질로 간 거다. 당연한 건데 다른 성분들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를테면 지방, 탄수화물, 핵산에도 한 14% 정도의 동위원소가 들어있더라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아미노산보다 더 작은 분자 단위로 쪼개진 다음에 다른 거대 분자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일주일 동안 그냥 일반 음식을 먹이면서 동위원소가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을 했더니만 동위원소가 서서히 쥐의 몸에서 사라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쉔하이머 교수는 생물체가 물질의 흐름으로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물질의 흐름으로 존재하는 우리 생명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보시는 물질 대사 회로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원소 분자들이 이와 같은 복잡해 보이는 회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물질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좀 복잡해 보이는 회로를 아주 간단하게 조금 몇 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몸속에 들어간 포도당이
해당 작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분해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도당 한 문제가 들어가면은 포도당 6인산이 되었다가 과당 6인산이 되었다가 과당 2인산이 되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 지구 생태계의 유기물을 합성하는 첫 과정인 광합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식물의 잎에서 태양 에너지를 수확을 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그런 어떤 생화학적 대사회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생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4년 동안 생화학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이 복잡한 회로를 거의 머릿속에 다 담게 됩니다. 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한 2,500가지 정도의 분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한 2만 가지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2만 가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2,000개밖에 안 되는 물질 대사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회로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한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제법무아라는 삼법인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에는 캐나다 빅토리아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부캐넌 가든에 가서 찍은 분수입니다. 이 분수는 제가 사진을 찍으면 형태가 있습니다. 이 형태가 있는 이유가 물의 흐름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흐름을 찍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게 물의 흐름이 중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체가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의 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도 물질의 흐름으로서 존재해서 저라는 사람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불교 강의를 듣다가 하나 발견을 한 것인데 모든 현상은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도 아니고 별개의 것도 아니니 뭐 이런 팔부중도의 중론에서 나오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법무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물질의 흐름으로서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 분명하게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 생명체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물질의 흐름으로서 계속 바뀌게 되는데 제가 해외에 출장을 갔다가 한 1년 뒤에 돌아오게 되면은 집사람이 저를 못 알아보게 될까요? 당연히 알아보게 되겠죠. 흐름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바뀌어진 상태에서 집사람 앞에 나타났는데 제 모습을 알아본다. 제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형태가 유지가 될까요? 이 설명은 후쿠오카 신이치라는 일본 생물학자가 쓴 생물과 무생물 사이라는 책에서 가지고 온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후쿠오카 신이치 교수는 생명은 동적 평형 상태에 놓여져 있는 모래성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적 평형 상태라 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물리법칙, 무질서도의 법칙 혹은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모든 사상들이 다 흐트러지면서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동적 평형 상태가 그 힘이죠. 그런 동적 평형 상태로 나아가는 힘이 작용하는 모래성인데 그 모래성의 형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비유를 위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핑크빛 모래알갱이로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 핑크빛 모래알갱이는 흩어지고 갈색 모래알갱이들이 이제 채워져서 나중에 핑크빛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그 형태는 물리법칙에 의하면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명체는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모래알갱이만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대목에서 후쿠오카 시니치 교수가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제안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요정이 있으면 된다. 핑크빛 모래알갱이를 빼내고 그 자리에 정확하게 같은 갈색 모래알갱이를 채워주면 그렇게 교체를 해 나가면 핑크빛에서 갈색빛으로 서서히 변하는 생명체, 그 형태가 전혀 바뀌지 않는 생명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이 정확하게 원래 똑같은 형태의 분자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물론 원소는 바뀌었지만 똑같은 분자가 채워지면 그 형태 틀이 바뀌지 않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원리가 직소 퍼즐의 원리입니다. 직소 퍼즐의 원리는 간단한 거죠. 조각이 있고 그 조각에 상보적인 형태가 맞는 빈틈이 있으면 채워주면 됩니다. 후쿠오카 시니치 교수는 모습을 유지하는 원리로 직소 퍼즐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직소 퍼즐이 형상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인데요. 직소 퍼즐이라는 건 직소 퍼즐의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형태가 상보적인 빈틈, 거기에다가 조각을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물론 우리는 직소 퍼즐을 맞출 때 전체 그림을 보고 맞추기 때문에 꼭 이 형태적인 상보관계만 가지고 맞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예를 들어서 자폐증 환자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림을 하나도 보지 않은 채로도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직소 퍼즐을 맞추는 방식으로 우리 생명체가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소 퍼즐이 이런 2차원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3차원적인 그런 어떤 직소 퍼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다 우리 생명체하고 비슷한 모습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직소 퍼즐을 맞추는 손이 있어야 되죠. 그 손은 무엇일까요? 아까 모래성에서 사례로 든 핑크빛 모래알갱이를 갈색 모래알갱이로 바꾸는 요정,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 생명체에서는 단백질이 그 일을 합니다. 단백질은 직소 퍼즐 조각을 나르는 요정입니다. 도대체 단백질이 뭐길래 그런 직소 퍼즐 조각을 맞추는 손 혹은 모래성을 유지하게끔 하는 요정의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걸 단박에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는 동영상은 다이네인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펄쩍펄쩍 뛰는 그런 어떤 생명성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강의를 할 때 무엇처럼 보이느냐라고 물어보면 청소년들은 그 무슨 세균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렁이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양한 대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다이네인이라는 단백질은 ATP라는 에너지원의 투입이 필요로 하긴 하지만 ATP만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그런 어떤 생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이네인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다음 동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굉장히 큰, 아마 이 촬영장보다 더 큰 공간이 이루고 있는 세포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죠? 이게 바로 다이네인입니다. 다이네인이 마이크로튜블이라고 불려지는 세포 내 고속도로와 같은 그 길을 따라서 터벅터벅 흘러가고 있죠. 그 위에 커다란 물 주머니 하나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다이네인이란 단백질이 하는 일은 세포 내에서 물질을 주머니에 담아서 그거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모든 생명 활동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보죠. 우리가 생명을 구성하는 유기분자들을 생합성하고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고 이 모든 과정에 작용하는
효소가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백질은 생명성을 제공하는 분자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단백질은 생명활동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생물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유기분자들, 이들이 생합성되고 분해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효소라는 단백질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그 복잡한 2000개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대사 회로, 그 회로를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이 효소라는 단백질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뉴런을 통한 조직과 근육과 뇌와의 그런 어떤 뉴런 상호작용이 필요로 한데, 그러한 뉴런이 작동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나트륨 칼륨 펌프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런 나트륨 칼륨 펌프 단백질이 없으면 저는 말을 하는 것도 행동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단백질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든가, 호흡은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그 일을 합니다. 헤모글로빈은 폐에서 산소하고 결합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로 조직에 가서 조직에서는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하고 산소랑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생물학을 전공하는 그런 어떤 생물학자가 된 이유가 이런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기계적인 작동을 보면서 여기에 스피릿, 원기라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어떤 통찰 때문에 생물학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는 일이었거든요. 폐에서는 어떻게 똑같은 단백질이 산소하고 결합을 하고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내려놓고, 조직에 가서는 정반대로 산소를 내려놓고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한다. 이런 놀라운 일이 단백질 혼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저는 꽤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 아트만이라든가 바이탈 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도 기계적으로 작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고백한데 사실은 제가 생물학을 영원히 계속하게 된 생물학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그런 어떤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놀라운 일을 하는 단백질 하나가 더 있습니다. 광합성. 광합성은 우리 지구 생태계에 유기분자를 만들어내는 첫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산화탄소라는 무기물을 설탕이라는 유기물로 전환하는 이 과정을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광합성을 담당하는 것 또한 루비스코라는 효소 단백질입니다. 이 루비스코 효소 단백질이 없더라면 이 지구 생태계가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것도 단백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강연을 할 때 항상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어떤 생명 현상이라도 하나 제시를 해보라. 그러면 나는 그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단백질을 대답해 주겠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하면 꽤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일테면은 우리가 영화관에 갔을 때 깜깜해지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의 화학적인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은 빛을 인지하는 데 사용되는 단백질이고, 빛 속에서 그 로놉신 분자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색소 분자가 형태가 시스 형태에서 트랜스 형태로 살짝 바뀌어져 있는데, 그 형태가 암소로 갔을 때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자, 정확하게는 바이타민 A입니다. 그 바이타민 A 분자가 형태가 바뀐 것을 끄집어내고 거기에다가 새로 원래의 형태를 가진
바이타민 A 분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깜깜한 암소에 갔을 때 한동안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의 이유가 됩니다. 혹은 꽃은 어떻게 피나요?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꽃을 피우는 데는 그 꽃을 피우게끔 하는 플로리겐이라는 단백질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어떤 질문들이 또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든 저는 그 던진 질문에 그 생물학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단백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그 생명 활동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그걸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성을 제공하는 분자가 단백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 강의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우주 만물에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법칙이 있다면 그것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건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입니다. 생명체는 우리 우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 하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엔트로피 법칙 혹은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 이 우주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삼라만상들이 점점점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원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은 제가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을 치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점점점 무질서해지는, 그래서 흐트러지는 그런 어떤 광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질의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물리 법칙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물질의 흐름으로서 존재하게 하는데 그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내적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생명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정의를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슈레딩거라는 물리학자가 이런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슈레딩거에 따르면은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내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의 엔트로피를 끊임없이 투입을 하는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그런 어떤 내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에 훨씬 더 많은 무질서를 내뿜으면서 체내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이 생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도 형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물질 대사이다라는 것이 이번 첫 번째 강연의 주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흐름 속에서 형상을 유지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은 물질 대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제 자신, 물질의 흐름으로서 돌이켜 보게 되면은 제가 먹는 음식, 이 음식은 어디서 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음식은 아마 농부에 의해서 재배가 되어서 수확이 된 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확된 곡식을 수송업자들이 수송을 해서 가지고 왔을 테고요. 그래서 마켓에서 그걸 판매하는 상인의 손을 통해서 제게 넘어왔고 제가 그걸 요리를 해서 음식으로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흐름으로서 제 몸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명체를 물질의 흐름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제법 무아, 제 자신인 것도 제 자신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어떤 무아의 그런 어떤 원리를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생명은 흐름이다 라는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